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요 시기가 제일 제가 이 판매 쪽으로는 일이 없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지나고 나면 가격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을 기다린다 이러실 거면 지금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썼죠.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하나 사놓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라는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사놓으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떤 해외 부동산을 사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을 사실 때 제발 차익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익을 생각할 거면 한국의 부동산 사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이 꽤 있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을 때 예를 들면 15억짜리 콘도를 사요. 근데 이분이 집이 없습니다. 근데 15억짜리 콘도를 살 수 있으면 한국의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집을 사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10란 바트 이하의 콘도를 산다라고 합시다. 지금 10란이면요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이하의 콘도를 사는데 그분이 자기 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국의 집부터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상담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가 솔루션을 드리기 때문에 꼭 통화로 상담을 전부 다 하고 제가 투자를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분 인생에 더 좋은 기회를 날리게 돼요. 자, 그런데 집이 없는데 2, 3억짜리 혹은 2억 이하의 콘도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면 몇 년 있으면 몇 배가 불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려서 한국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 부동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지역들은요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데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는 부동산은요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도 안 되고요 많이 올라가도 안 됩니다. 보통은 그냥 평상을 유지하면서 물가보다 조금 높게끔 계속 오르는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태국이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세탁을 많이 하는 나라냐,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돈 세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선동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른다. 이건 거의 선동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데이터를 안 봐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데이터를 잘 안 봐요. 자,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올해 나온 겁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는 작년 거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올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 토지 면적 있죠. 여기 토지 면적이 작년보다 증가율이 0.7% 감소해요. 그 다음 주택도 작년 대비 1.6% 감소입니다.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더욱더 감소될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전체 그리고
인천 8개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주택을 거의 사지를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공단 지역 그리고 인천 쪽에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0.27%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8%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웃긴 게 외국 교포가요 55.4% 갖고 있어요. 이 전체 법인이 33.6%고요. 뭐 공장 짓고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순수 외국인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이 한국 땅 사는 경우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볼게요. 여기 상세하게 봅시다. 주택은 전체 주택 중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중에 한 55% 정도 중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0.53%죠. 0.53% 중에 중국인이 갖고 있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기 체류 외국인 수 중에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집을 갖고 있냐면 요 정도밖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부동산은요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얘기를 했죠. 1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으신 분이 해외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대부분 조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세가 굉장히 타이트한 곳입니다.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더 이상 투자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제일 많은 게 그 10만에서 예를 들어서 한 6.5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가 제일 많은 이유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죠.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대내외적으로 국내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보험 요소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생겼죠. 그 당시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집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또 기업들도 많이 샀죠. 자, 그리고 버블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런 대외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을 보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거 예전에 일본하고 무역 뭐 분쟁 뭐 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흑자를 더 많이 보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일본이 그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일본은 순 대외 자산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무역으로 버는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엔화가 중기축 통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순 대외 자산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왜 해외에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샀느냐? 여기서 확 갈려요. 당시에 중국 부동산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훨씬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을 막 사들였거든요.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이 붕괴됐을 때 살아남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산당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공동부유 같은 얘기를 하면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그 얘기를 한 순간 부동산을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중국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해외에서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을 주로 살까요? 대부분 오르락내리락을 거의 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확 오를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 상품은요, 리스크가 없으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적금 투자하면요, 은행도 망합니다. 그렇지만 은행 망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 생기는 겁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죠.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시거나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나아요. 코인 투자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산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주식도 싫고 코인도 변동성이 못 봐서 싫다.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또 조세 회피를 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정성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임대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건 그냥 보전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한 10만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한 4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묶여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꾸준히 생겨야 됩니다. 이걸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럼 수익률이 높으려고 하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세금이 적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간과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모르고 수익률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라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볼 때는 임대 수익이 높은 나라에 가야 됩니다. 임대 수익이 높으려고 하면 임대료도 높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됩니까? 세금도 낮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 없거나 낮아야 되고요.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거나 낮아야 됩니다. 또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판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게 너무 높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 너무 많이 남으면 한국법이 너무나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인데 해외에서 10%밖에 안 냈다. 그럼 25%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적게 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돈이 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관리 그냥 알아서 잘 됩니다. 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콘도나 이 아파트나 이 주택이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콘도를 샀는데 풀옵션이라 인테리어를 이렇게 다 해준다라고 우리가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건설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주니까 내가 그냥 인테리어 다 한 거 사진만 받고 확인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건설사에서 해주더라도 가서 전부 다 확인하고 제대로 됐는지 알려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과 그냥 건설회사가 이거 다 됐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 주는 것과 아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는 콘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거 하냐면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에 콘도 관리회사 앱 있죠. 그런 데 가면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것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인테리어 회사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너무나 잘해서 관리회사가 얘네들 하시라고 넣어드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 업체는 돈 내고 광고 받은 거예요. 돈 내고 광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의뢰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갖고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하는 건지 또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구현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된 건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구축을 하면서도 계속 돈이 로스됩니다. 계속 돈이 로스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무슨 시스템이 있다라는지 본인은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부동산들이 전부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상담받으려고 해도 돈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관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집이 비어버리면요. 비어있는 집은 관리비가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는데 관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15%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실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15% 손해를 봐도 해줄 수 있는 관리회사조차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요. 나중에 집 팔 때 수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 드렸죠. 이 부동산이 내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국가에 있는 부동산인가 중요하죠. 두 번째, 세금 문제. 그래서 임대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강남에서 3억짜리 오피스텔 사는 것보다 방콕에 3억짜리 콘도 사는 게 임대 수익이 더 많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율까지 올라서 더 많겠죠. 한국은 집값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고 또 전세제도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낮습니다. 월세가 낮아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은 월세의 크기가 집값에 비해서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적은 나라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이 좀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베트남 투자하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베트남과 태국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 보면 베트남이 더 잘해요. 당연히 더 잘하죠. 그런데 이게 자산시장이 나중에 부글부글 끌어올랐을 때 중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맞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으시면 괜찮아요. 그까지는 어떤 겁니까? 안전한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전한 나라의 부동산을 사야 된다. 두 번째, 임대소득이 높아야 된다. 세 번째, 관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부동산에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결제만 하면 되는 부동산이면 가장 좋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집주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계좌 문제 같은 것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국에 와서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에 또 태국에 와서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건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수준의 관리를 해주는 나라에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낮고 관리 비용 적고 그리고 변동성 적은 시장, 요 세 가지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왜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뭐냐면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외국인인데 부동산을 살 수 있느냐, 또 그러면 부동산을 살 수 없으면 어떤 식으로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 또 예를 들면 태국은 프리홀드하고 리스홀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스홀드만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독소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50억짜리 원방콕 샀는데 10년 살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50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60년일 때와 50년일 때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러면 요거는 앞에 얘기했듯이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외 환경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또 한국에서 부동산을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해외 부동산 어느 나라도 괜찮으니까 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은요 분산시켜 놔야 됩니다. 부동산에만 몰빵해서도 안 되고요, 주식에만 몰빵해서도 안 되고, 뭐 다른 거에만 몰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부동산 어디를 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